행복은 비교하기 나름이다. 객관적인 부위의 척도와 상관이 없는 부위에 대한 주관적인 감정이 나의 행복과 수명을 예측하는 데 더 중요했다. 건강에 대한 객관적인 상태와 주관적인 감정 역시 마찬가지였다. 2020년에 실시한 듀크 대학교와 런던 킹스 칼리지의 2000쌍 넘는 쌍둥이 연구도 이를 증명한다. 영국의 가장 부유한 지역부터 가장 열악한 지역까지 다양한 배경의 쌍둥이들이 연구에 참여했다. 연구팀은 8살이 된 쌍둥이들의 일, 교육, 약물과 범죄는 물론 우울, 불안, 낙관주의 정도를 측정했고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사회계층의 사다리 어디쯤 있는 것 같은지를 물었다. 놀랍게도 자신의 사회적인 지위가 쌍둥이보다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범죄부터 교육, 정신건강까지 모든 측면에서 더 힘들어했다. 이는 사회적인 지위, 지능, 그리고 다른 객관적인 변수들을 제거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중요한 점은 12살 때는 그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둘 사이에 이미 존재했던 차이는 없었다. 그렇다면 자신이 다른 쌍둥이보다도 사회적 지위가 더 낮다고 느끼게 만드는 요소가 청소년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일단 그렇게 느끼면 그들의 행동, 정신건강, 교육, 직업, 낙관주의가 전부 그에 따라서 악화되었다. 어쩌면 올림픽 메달리스트의 승리에 대한 반응을 통해 그와 같은 강력한 인식이 건강과 행복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은메달리스트는 보통 금메달리스트보다 더 불행하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자신이 이긴 동메달리스트보다도 더 불행하다. 행복은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은메달리스트는 조금만 더 빨랐더라면 내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위를 바라본다. 반대로 동메달리스트는 아래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심을 내쉬는 경향이 있다. 휴, 간신히 메달을 따서 하메든 따지 못했을지도 몰라. 이런 부위의 정도, 행복의 정도에 따라서 판단에서도 마찬가지. 누구와 자신을 비교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사회적인 비교의 효과를 자기 공명 영상장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본 대학교 클라우스 플리스바흐 연구팀은 뇌의 보상회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관찰했는데 보상회로는 자신이 받는 보상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얻는 보상에 의해서도 훨씬 많이 활성화되었다. 플리스바흐의 연구에서 실험 참가들은 짝을 지어 자기 공명 영상장치에 나란히 누워 화면에 나타난 점이 몇 개인지 빨리 세는 등의 간단한 게임을 했다. 그리고 정답을 맞추면 돈을 받았다. 게임에서 이기면 보상회로의 중요한 부분, 복부 선조체의 활성화 정도가 높아졌다. 하지만 같이 정답을 맞췄는데 파트너가 더 많은 보상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 어쨌든 보상은 받았으니 복부 선조체가 활성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물론 그랬지만 전보다는 훨씬 덜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파트너에 비해서 더 적은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부유하거나 가난한지 삶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에 대한 감각 역시 자신을 누구와 비교하느냐에 달려있다. 지금까지 자신감이 성공이나 사회 경제적 지위의 상승, 행복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통제감을 갖고 있다는 느낌과 다른 사람보다도 더 유리한 입장이라는 감각 역시 이 중요한 변수들이 삶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큰 영향을 끼친다. 하지만 자신감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들이 있다. 5장 어떻게 실패를 자신있게 포용하는가? Falling Confidence. 실패를 2009년 11월 27일 이른 아침에 SUV 한 대가 플로리다의 어느 집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리고 갑자기 이웃집 잔디로 방향을 틀어 나무를 치고 금속이 끓기는 소리 내면서 소화전을 들이받았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의식을 잃고 길에 쓰러져 있었다. 2017년 8월 17일 경찰은 같은 남자를 역시 의식 없는 상태
아무렇게나 조사되고 몹시 긁힌 그의 벤츠 차량 운전석에서 발견했다. 혈액 검사 결과로 말이 하나의 핵심재료, 수면제 2종류, 강력한 진통제 2종류의 5가지 약물이 검출되었다. 경찰이 찍은 머그샷 속 남자는 핏발선 눈이 반쯤 감기고 수염이 덥수룩한 채 아무 표정 없이 카메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운전 부주의를 인정했다. 첫 번째 사고 당시 타이거 우즈는 역사상 가장 성공한 골프 선수였고 1998년 2009년까지 12년 중에서 11년 동안 세계 랭킹 1위였다. 하지만 그 사고 이후에 그의 일과 사생활 모두 나락으로 떨어졌다. 계속된 불륜으로 아내에게 이혼당한 그는 2009년 랭킹 1위에서 1199위로 떨어졌다. 2017년 몇 차례의 허리 수술은 만성 통증을 남겼고 가끔 움직일 수조차 없어서 어린 아이들과 놀아줄 수도 없었다. 그런데 2019년 4월 14일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 애틀란타의 18번 홀에 하얀 공이 부드럽게 굴러들어갔다. 타이거 우즈가 2019년 마스터 챔피언십에서 승리한 것이다. 다시 랭킹 5위에 오른 그는 성공적인 복귀는 9년 동안의 일과 사생활 실패를 딛고 일러선 놀라운 재기였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다시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 그가 꺼낸 내면의 힘이 뭘까? 2017년 뱅크 대학교의 한 연구에 따르면 그냥 엘리트 선수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는 소표 엘리트 선수들은 어린 시절의 승리의 경험이 있었고 그 성공의 토대가 되어서 어린 나이부터 자신에 대한 믿음을 키울 수 있었다. 타이거 우즈는 미국 전위역 아마추어 골프 챔피언십 최연소 우승자가 되었을 때 15살이 되었다. 하지만은 슈퍼 엘리트 선수와 그냥 엘리트 선수를 가르는 두 번째 요소가 있었다. 슈퍼 엘리트 선수들은 어린 시절을 불행한 일을 겪은 적이 있었다. 예를 들면 부모의 이혼, 그 밖의 심각한 관계 문제, 학교에서 폭력, 따돌림. 하지만 부정적인 경험 뒤에 뛰어난 팀에 선발되거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만날 자격을 받는 등 인생을 바꿔준 사건을 경험했고 그 덕분에 의욕적으로 운동에 집중할 수가 있었다. 2015년 타이거 우즈가 가장 깊은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심각한 말더듬으로 학교에서 폭력과 따돌림을 당해서 자살을 시도했던 16살 소년의 부모가 그에게 연락한 적이 있다. 우즈는 그 소년에게 자기 역시 말을 더듬어서 따돌림을 당했고 그래서 외로웠다며 털어놓는 편지, 그 역시 몹시 부정적인 경험으로 보통 받았다는 뜻이다. 힘들었던 어린 시절의 경험이 슈퍼 엘리트들 선수들에게 몹시 흔한 이유는 무엇이며 그 경험은 어떻게 그들에게 도움이 된 것일까? 불안해도 괜찮다. 누군가 나에게 불안해도 괜찮다고 말해주었다면 이 말은 어려서부터 연기를 해온 배우이자 작가 마라 엘리자베스 윌슨이 아동기와 10대 때 느꼈던 불안에 관해 털어놓으며 한 말이다. 마틸다 윈우드 미세스 다웃파이어의 나탈리 힐러드 역을 맡았던 그 성공한 젊은 여성도 가장 21세기적인 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불안에 취약했다는 뜻이다. 그녀의 불안 원인은 1990년 9살의 나이로 마틸다 촬영을 끝내고 암으로 엄마를 잃은 후에 갑자기 심각해졌다. 그 후로 몇 년 동안의 불안과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던 그녀가 누군가 불안해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으면 좋았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말은 과연 무슨 뜻일까? 불안으로 고통받는 마라와 수백만의 다른 사람이 불안해도 괜찮다고 느낀다면 그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이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불안해도 괜찮다는 믿음은 몇 가지를 시사한다. 첫째, 불안한 감정이 위험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그 때문에 끔찍한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둘째, 불안한 감정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다. 언젠가는 끝난다는 것이다. 셋째, 두려움과 거리를 두고 이를 지나가는 바이러스처럼 일시적이고 외적인 것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준다. 실패와 자기의심과 부상, 그리고 아찔한 성공과 찬사와 줄타기가 바로 슈퍼 엘리트 선수들의 삶이다. 타이거 우즈 같은 최고의 선수는 엄청난 관심 속에서 그들은 상금을 놓고 경기를 하다 보니 필연적으로 극심한 감정의 경랑을 소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어린 시절 힘든 일을 겪었던 슈퍼 엘리트 선수들은 그 같은 감정의 파도를 이미 이겨낸 경험이 있다.
그들은 고통스럽고 불쾌한 경험도 통제 가능하며 전부 지나갈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본질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마라 윌슨이 이야기한 것은 두려움에 대한 두려움이다. 두려움을 없앨 때 남는 것은 불쾌하고 불편하겠지만 어쨌든 자기 안에 담길 수 있다고 그녀가 생각했다. 어렸을 때 따돌림을 당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불안해하고 비참해할 것이다. 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의 칭찬을 듣거나 시합에서 승리하는 등의 좋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다면 그와 같은 경험은 뇌에서 도파민을 방출한다. 도파민은 기분을 고양시키고 불안을 감소시키며 의욕을 고취하는 천연 약품이다. 골프에서의 성공은 학창 시절 우주가 겪은 끔찍한 경험의 기억을 완화시켜 주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세 가지를 배웠을 것이다. 불안은 나의 극히 일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잔디 위에서도 불안해하지 않았을 것이다. 불안은 지나간다. 그리고 불안은 행동으로 통제할 수 있다. 마라 윌슨은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행동으로 물고기처럼 자신의 불안을 낚아올렸다. 물고기는 그녀의 일부가 아니다. 물고기는 교정할 수 있고 변할 수 있고 결국 덜 무서워질 수 있는 것으로 그녀와 별개로 존재한다. 그러므로 성공의 자신감을 쌓는다면 그 성공은 불안과 우울의 힘든 시절을 통과할 때 훨씬 강력해진다. 성공은 머릿속 행복 버튼을 누르고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분을 고양시킨다. 성공은 또한 타이거 우즈처럼 부정적인 감정에 관한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는 데 도움이 된다.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 엘버트 반두라는 타이거 우즈가 겪었던 경험과 비슷한 경험으로 강력한 원천으로 바라보았다. 그것 때문에 신뢰를 고취한다. 비너스 윌리엄스는 10살 때까지 로스앤젤레스 남쪽 갱들이 들끓는 가난한 도시 컴포튼에 살았다. 2012년 뉴욕타임즈 매거진 인터뷰 기사에 따르면 비너스와 동생이 일어나는 동네에서 총소리 날 때마다 바짝 엎드렸다. 7살 때 유색 인형 테니스 치는 모습에 익숙하지 않던 백인 아이들이 다가와서 깜둥이라고 놀리는 소리를 들으며 연습했다고 세레나는 말했다. 2003년 두 사람이 비서 일을 하던 자매가 배달한 큰언니는 컴포튼에서 살해당했다. 그렇다면 비너스는 역경을 통해서 단련된 자신감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또 다른 요소가 있었다. 바로 아빠였다. 그 자매가 테니스를 성공할 거라는 데 한치의 의심도 없었다. 믿음이 먼저고 훈련이 그 다음이죠. 비너스가 뉴욕타임즈 매거진 기자에게 한 말은 아버지 리처드 윌리엄스에서 물려받은 것이었다. 딸들에 대한 그의 자신감, 한결같은 헌신과 가르침은 비너스와 세레나의 마음에 새겨졌고 결국 두 사람이 확신되었다. 연구에 따르면 부모 중 한 명 혹은 두 명 모두와 탄탄하고 안정적인 애착을 맺은 아이들이 특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자신감이 느낀다고 한다. 능력 있는 부모는 높은 자신감으로 아이들을 따뜻하게 품으며 아이들이 그 자신감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게 한다. 하지만 성공한 부모 중에 일부는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성취에 대한 존경을 추구한다. 그들은 자신의 특별하다는 자아도취적인 분위기를 풍기며 아이들 하여금 결코 부모의 성취를 따라잡을 수 없다고 느끼게 만든다. 이는 아이들의 자신감에 몹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와 같은 역효과는 부모와 자식이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을 때도 발생할 수 있다. 과거의 성취에서 얼마나 발전했는지보다 저를 세우는 데 집중하는 부모도 아이의 자신감을 약화시킬 수가 있다. 다른 사람은 잘하고 있는지 늘 살피는 것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자신감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반대로 부모나 멘토가 해봐, 넌 할 수 있어 라며 자신감을 가지라고 설득할 수도 있다. 그 관계에 따라서 아이들은 해보지 않은 일을 시도해 보기도 한다. 친구나 형제자매, 동료나 직장 상사도 마찬가지다. 성공의 80%는 나타나는 것이라는 우디 앨런의 말은 가끔 맞기도 하는데 사람들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에서 성공과 비슷한 성취감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이다. 행동하는 것이 자신감을 높이는 데 꼭 필요하다면 불안해하는 경향이 높은 사람에게 자신감이 부족한 것도 전혀 놀랍지 않다. 해피는 자신감을 높여주는 일상의 작은 성공들을 빼앗는데 그 작은 성공들이 바로 우리 뇌에서 천연 항불안제와 항우울제로 작용한다. 불안은 마음 깊은 곳에서 느끼는 직감으로 우리가 내리는 할까 말까의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불안은 몹시 예민하고 강력해서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는 이유는 없어 와 같은 이성적인 생각을 곧잘 중단시킨다. 아니야, 할 수 있다는 것을 너도 알잖아.
같은 가족과 친구, 동료의 격려 또한 무시한다. 이성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른다. 하지만 배가 아프거나 심장이 뛰고 그리고 손에서 땀이 나게 하는 그 강한 직감이 이성을 이겨버린다. 위험과 실패가 그 미지의 것에 도사리고 있다고 설득한다. 직감이 우리의 자신감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그런 직감을 과연 믿어도 되는 것일까? 직감도 유용하다. 1998년 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정신연구 교수직을 그만두고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 연구 교수로 가기로 결정했다. 그래야 한다는 것을 직감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내 결정이 옳았다. 이와 같은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방식은 휴가 때 어디를 갈 것인가 혹은 어떤 컴퓨터를 살 것인가 같은 결정하는 방식과 몹시 다르다. 후자는 비용과 이득을 꼼꼼히 다져서 선택하지만은 전제 같은 중대한 일은 그 반대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단단한 자신감으로 결정한다. 그렇다면 자신감은 직감에서 나오는 것일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다.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오직 이성적인 내로만 그것이 올바른 선택인지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의 올바른 판단에 대한 만족스러움과 그렇지 않은 판단에 대한 괴로움과 같은 감정적인 반응도 함께 작용한다. 불안은 배가 뭉치거나 꼬이는 증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호흡이 가빠지고 목이나 어깨의 근육이 긴장되기도 한다. 우리 뇌는 과거에 내린 결정들의 결과를 차곡차곡 계산하고 있다. 하지만 좋은 나쁜 결과들을 감정 없이 인지하는 상태로만 모아두는 것은 아니다. 여러 가지 결정과 관련된 신체 감각의 기억도 함께 저장한다. 또 바로 위쪽에 있는 복내측 전전두피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그 기억이 섬피질이라는 또 다른 부위에서 내적인 감정의 지도를 그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시각각 경험하는 신체 감각의 좌우하는 곳이다. 내가 대학원에 다닐 때 처음 참가했던 국제 컨퍼런스에서 저명한 강연자에게 질문을 할지 고민하던 순간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할지 만드는 그 불안한 생각이 기억난다. 마침내 굳게 마음을 먹고 질문을 했는데 내가 그동안 아무도 몰라준 천재임을 드러내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강연자는 내 질문에 깊이 고심해 답해 주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을 때 뻐근한 만족감과 안도감이 근육과 폐 복부에 들어쳤던 느낌도 기억한다. 당연히 그 감정들은 금방 사라졌고 나는 그 힘들었던 고민의 과정과 결과를 전부 잊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다른 컨퍼런스에서 또 질문하고 싶어졌다. 그리고 그때는 나의 무지가 발각될지 모른다는 위협을 무릅쓰면서도 마이크를 잡기까지 그만큼 괴롭지는 않았다. 고민의 과정이 더 쉬워진 이유는 내가 지난번 경험의 감정적인 결과를 긍정적으로 조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동안에 약간 불안했지만 긍정적이었던 이전 경험의 신체 감각, 즉 직감이 놀이의 후렴구처럼 다시 재생되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질문을 할 수 있었던 자신감의 원천이었다.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마다 사람들 앞에서 바라는 것에 대한 직감의 기억은 점차 강해졌다. 이런 내 의견을 밝히거나 질문을 하고 싶을 때 할까 말까 고심하는 과정을 더 이상 거치지 않아도 될 때까지 이어졌다. 내가 마이크를 잡을 때마다 뇌는 자신감의 신체적인 멜로디를 자동으로 재생했다. 그런 상황에서 자신감을 느끼는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직감은 물론 자신감을 밀어내는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내가 엉뚱한 질문을 했거나 그 질문에 대한 반응에 수치심을 느꼈다면 뇌는 불편한 감각의 멜로디를 재생했을 것이고 이는 안 돼, 너는 할 수 없어 라는 직감으로 자리 잡았을 것이다. 그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면 나서지 않겠다는 결정과 그 결정으로 인한 자신감 하락이 나의 기본값이 되었을 것이다. 케임브리지를 떠나겠다는 결정은 어렵지 않았다. 내 뇌에서 내 과거에 내렸던 중대한 결정들의 주제곡이 재생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살면서 운이 좋은 편이었으므로 그 주제곡들은 대부분 긍정적이었고 그래서 자신있게 그 멜로디를 따를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만큼 운이 좋지 않았다면 결과는 몹시 달라졌을 거라는 사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안전한 결정만 내리고 변화를 무릅쓰지 말라는 직감이 우세했을 수도 있고 그럴수록 그 부정적인 직감이 내 삶의 결정들을 좌우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뜨거운 선악과로 돌아가는 것인가? 삶의 행운들이 쌓여 얻게 된 자신감이 지속적인 성공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뿐일까? 하지만 그처럼 단순하지가 않다. 슈퍼 엘리트 운동선수들 이야기로 이미 살펴봤듯이 경험이 더 큰 성공을 가져오기도 하기 때문이다.
마라 윌슨이 안타깝게 보여주었듯이 우리가 불안이라고 부르는 신체의 감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우리의 자신감을 형성할 수도 있다. 불안과 흥분을 바꾼다. 몇 달 전 어느 토요일 오후 집에 앉았는데 배가 아파오기 시작. 호흡이 빨라지고 손이 축축. 너무 긴장. 무엇 때문에? 불안. 아일랜드 럭비 팀이 16대 9로 이겼기 때문. 이번 세계 두 번째 승리. 나는 흥분해 있었다. 자, 여기에 답은 있다. 흥분의 증언은 아주 다른 감정, 즉 불안의 증상과 완벽히 똑같다.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의 신체 감각이 똑같다면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전후 사정만으로는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생각만큼 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이다. 나의 경우 경기를 보고 있었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고 있었으니 흥분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내가 탄 비행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휘청거려도 나는 똑같은 신체 감격을 경험할 것이다. 물론 불안한 감정으로 말이다. 다시 타이거 우즈의 말을 들어보자. 더 이상 긴장하지 않은 날이 그만두는 날이라고 저는 늘 말해왔습니다. 경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긴장이 필요하다고 우즈는 말했다. 그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도 충분하다. 긴장할 때 우리 몸의 심장박동이 빨라지며 근육에 더 많은 피를 보내서 행동을 준비를 한다. 그래서 피부에 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소화 기능이 잠시 멈춤으로 배가 마구 뒤틀린다. 내는 노르아드레날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을 많이 방출하는데 이는 적당한 양일 때 뇌의 기능을 높여준다. 지나치게 많거나 부족할 경우에 뇌의 능력이 저하되므로 최적의 역량 발휘를 위한 지점이 있다는 말이다. 타이거 우즈는 최고의 경기를 위해서 그 지점을 찾아야 했지만은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그가 감정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는 점이다. 실력 발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북돋우는 것으로 말이다. 직감이 자신감을 좌우한다면 이는 직감이 자신감을 방해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직감을 따르기만 할 필요는 없다. 관점을 바꿔서 불안을 흥분으로 바꿔볼 수도 있다. 그리고 바로 타이거 우즈가 한 말의 의미다. 그는 신체의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그 긴장을 흥분으로, 에너지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감정으로 해석했다. 과학은 불안을 흥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고 분명히 말한다. 이 장에서 공개적으로 암산 문제를 풀었던 사람들은 시작하기 전에 나는 불안하다 혹은 나는 신이 났다 라는 두 문장 중에 하나를 큰 소리로 말해야 했다. 신이 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 말로 자신감을 높였고 암산도 더 잘했지만 무엇보다도 타이거 우즈처럼 신체의 감각을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그들은 암산 능력을 최적화할 수 있는 정도까지 노르아드레날린 수치를 낮추었다. 결과가 좋으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서 더 시도하게 되면서 선순환이 이어진다. 하지만 이는 또 다른 질문을 불러온다. 직감이 자신감을 높여준다면 왜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 것일까? 음. 아, 그래요. 응? 왜? 자, 이 정도.